자, 이제 판세가 많이 좀 궁금하실 텐데 서울의 경우에는 이제 이종섭 사퇴 등 용산 리스크 일부 이제 해소되면서 지난주에 국민의힘이 이제 바닥을 찍고 반등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뭐 광진갑, 영등포울, 동대문을 이런 지역이 초접전 내지는 접전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울경 민심은 그 반대로 요동치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TK보다는 보수세가 약하긴 하지만 PK가 이제 낙동강 벨트 중심으로 접전 지역이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이제 이종섭 논란도 여전히 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고물가 이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때마침 조국 혁신당 대표의 고향이 부산 아닙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부산 가서 고마치하라마 이렇게 하면서 정권 심판에 불을 댕기기도 했고요. 여기에 또 경남 양산의 문재인 전 대통령 또 역할 그것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금 이틀째 그 총선 현장에 나서서 본인과 인연이 있던 후보들을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도 지금 직격을 하고 있잖아요. 70평생 이렇게 못하는 정부 처음 봤다. 눈 떠보니까 후진국 됐더라. 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무척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우리 기억력 우습게 보는 것 같다. 문재인 정부 당시 나라가 망해갔던 거 기억 안 나시나? 부동산 폭등 정말 살기 힘들었던 거 기억하지 않나? 북한에 가진 퍼주게 하면서 결국 삶은 소대가리 소리 듣지 않았나? 한미일 공조 다시 파탄내고 신중 정책으로 돌아가고 싶은가? 원전 다시 없애고 태양광 업자들 설치는 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나? 화물 노조든 건폭이든 때법으로 법을 무시하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나? 이렇게 또 직격을 했습니다. 자, 뭔가 지금 부울경 판세가 많이 변화를 한 것 같습니다. 장 기자님. 네. 어떻게 보세요? 제가 지난 주말에 부산, 그리고 창원, 그리고 양산 이렇게 돌아다녔거든요. 그리고 그 저지난주에도 이제 부산을 또 한 번 두 차례 부산을 다녀왔는데요.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바뀌었냐면 부산 사람들 좀 독특한 정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 확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맞으면 엄청 친한 방향으로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후보랑 아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오늘 처음 본 사람이고 이런 방식으로 굉장한 친밀감을 드러내는 후보들을 굉장히 많이 봤다라는 것이고 지금 뭐 오늘 그 TV조선 보도에도 나왔지만 여당이 90석에서 100석 이거 지역구입니다. 예. 민주당이 110석 플러스 알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아마 오늘과 내일, 그러니까 오늘 아마 4.3 추념식이 있어서 대거 제주에 내려가서 아마도 내일 정도, 그러니까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전에 공식적으로 민주당이 전략위원장, 한병도 전략위원장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는지를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 예측 상황을 지금 기자 브리핑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민주당이 110석에서 플러스 알파면 이것도 되게 제가 보기엔 낮게 보고 있는 것 거죠?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150석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TV조선 보도가 그런데 전반적으로 민주당에서는 151석이 저 목표 의석이라고 했는데 일각에서는 그걸 훨씬 넘는 의석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전체 254개 지역구 가운데 5% 이내에서 초박빙하는 지역구가 모두 40개 정도 된다는 분석이 있고요. 그중에서 절반 정도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또 수개표하기 때문에 새벽 3시 경우에 따라서는 새벽 4시까지 막판까지도 좀 예측하기가 좀 어렵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기류는 워낙 심판 정서가 커서 아마도 이번 선거는 민주당에게 좀 상당히 유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 이런 전망과 분석이 여론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 변호사님은 부울경 지역에서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얻었던 의석보다 훨씬 더 많이 가져갈 거로 봅니까? 제가 근데 여론조사나 소개하면 법에 다 해줘야 되니까 연합뉴스와 TV가 공동으로 매트릭스 의뢰해서 30일, 31일 18세 이상 1000명 오차범위 9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8 했더니 국민의힘이 35%예요. 네. 민주당이 36%. 이 말은 민주당이 부울 경남까지 국민의힘보다 1% 높은 거예요. 높은 거네요. 자, 이걸 믿을 수 있습니까?
이걸 제가 묻고 싶어요. 과연 이게 부울경이 아무리 민심이 돌았어도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높을까요? 당 지지율이? 믿기 쉬운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그래 안 봅니다. 이거는 뭐냐? 그만큼 이게 보수청이 여론조사에 응답을 안 하거나 이게 응답률의 차이다. 그렇죠. 과소 표집돼 있는 지금 저는 민주당 지지율은 맞다 봐요. 부울경이 한 30 몇 프로 넘을 겁니다. 그 나머지가 국민의힘 지지율이에요. 나머지가 국민의힘 지지율이다. 아마 저는 저번에 그 부산에서 세석이죠. 근데 네. 그 중에 박재호 의원은 저는 박수영 의원 밀린다 보고 2명은 이제 좀 뭐 압승하지만 팽팽하다 보고 그다음에 그 김해 양산도 3명이 민주당인데 지금 이제 김태호, 김두관도 접전이고 예. 나머지도 봐야 돼요. 따라서 그 외에는요. 저는 크게 뭐 뺏길 데는 없다. 결국요. 우리 그 PK는 미워도 다시 한 번입니다. 어쩌나 저쩌나 보수의 성지입니다. 그 호국의 도시예요. 제가 말씀 안 좀 바뀔 드릴게요. 겁니다. 말씀 좀 드리면 이런 부분들이 부산 시민에 대한 말하자면은 굉장히 신뢰예요. 민심에 대해서 설마 우리가 남이가 뭐 어차피 우리 찍을 건데 이런 투의 이 인식을 갖고 있으면 지난해 10월 11일 강서구 재보궐선거가 재연될 수 있다. 국민의힘이 그래서 저는 전략적으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민주당의 가장 큰 호구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도와주는구나 민주당을.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민주당을 도와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냐면 읍소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2조 심판을 한다. 그리고 부산에 가서 서로 따지지 말고 하나로 뭉쳐서 우리를 찍어달라고 얘기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과연 부산 민심을 알고 있을까요? 저는 이제 말씀드리면 부산이 왜 낙동강 벨트를 그 한동훈 위원장이 쳐놨는데 느슨해지고 지금 거의 풀려가냐면 결국에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전략적으로 읍소 전략 하나도 안 됐고요. 두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전해서 이종섭 대사건, 황산무 건, 대파 건, 그리고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말씀한 대로 부산 민심은요, 부산 분들은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화끈한 분들입니다. 맞아요. 밀어줄 때는 확실하게 밀어주고 아닐 때는 심판하는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뭐 TK와 PK를 봤을 때는 둘 다 민주당에는 텃밭이 아니죠. 보수의 텃밭이 맞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선거를 돌이켜보면은 심판할 때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강하게 심판을 했고 민주당이 많은 표를 줘서 당시에 우리 민주당이 압승을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낙동강이 흔들리면 수도권이 흔들려요. 지금 현재 그런 의미에서 아마 국민의힘은 긴장끈을 놓치지 않고 소정 변호사님은 이 여론조사를 믿고 싶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문종영 대변인은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예. 정권 심판론은 이제 기본적으로 예. 뭐 전국 어느 곳이나 작동한다고 보고 예. PK 지역에는 이제 조국 대표라든가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PK 지역에 이제 인물이 있잖아요. 근데 국힘 입장에서 보면 그 중심을 이끌 수 있는 인물이 좀 거기에 비하면 좀 약해 보이거든요. 약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사실 부울경 민심이 악화된 것은 뭐 최근의 일이 아니고 당 내에서는 이제 조금 전략을 짜시는 분들이나 여의도 연구원에서는 2개월, 3개월 전부터 심각하다라는 말들이 이제 비공식적으로 많이 나왔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뭐 6개월 최근의 일들을 보면은 이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저희가 실패를 하면서 그때 한번 부산의 민심이 심각하다 이런 내부적인 어떤 걱정이 나왔었고 또 최근에는 조국 혁신당이 아무래도 조국 대표가 부산 출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부산이라는 연고에서 어떤 조국 대표가 가진 상징성 이런 것들은 결국 국민의힘 지분을 가져간다고 보는 것이 뭐 지극히 상식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울경의 민심은 지금 오히려 어떤 그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수치보다 피부에서 오는 또 길거리 바닥에서 오는 그런 민심에 대한 어떤 그 해석도 저는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실제로 해운대 갑이나 이런 주진우 후보가 지금 후보로 뛰고 있는 이런 지역에서 다소 예상치 못한 어떤 접전이 나오는 이런 여론조사가 얼마 전에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저희 당에서도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사흘의 조경태 후보 빼고는 어느 후보가 확실히 앞선다. 이런 지역이 많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울경의 민심은 낙동강 벨트가 뭐 수도권 벨트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어떤 그 정치 공학적인 해석도 있지만 부울경 그 자체가 지금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고 보는 게
저는 정당한 좀 분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불경 예. 민심 관련해서 댓글 6건 읽어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조국 돌풍이 낙동강 전선 무너뜨렸다. 이런 글 있고요. 부산은 디비지는 중 뒤집힌다는 사투리겠죠. 맞아요. 아직 대구까지는 바람이 안 부나 보네. 이런 의견이 있고요. 조국 바람 보니까 투표하러 가야 되겠다. 안 가려 했는데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한동훈이나 기억력 챙겨라. 박근혜 수사에서 잡아놓고는 기억 안 나나? 이런 의견이 있고요. 반면에 선거는 뚜껑 열어봐야 압니다. 이런 의견. 윤 대통령 욕하며 불통이라고 같이 욕하긴 했지만 뚝심은 인정해야 한다. 의사는 그렇게 아니면 못 잡는다. 샤이 보수 표심 분명히 있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부산 현장 취재를 이제 2차례나 갔기 때문에 일단은 그 다른 지역은 취재 처음 시작하면 민생 먼저 물가 먼저 얘기를 하시는데 부산 지역에서 창원 지역에서 만난 시민들은 제일 먼저 민주주의 후퇴 얘기를 하셨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분들이 부마 항쟁부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산의 민심이 우리는 TK하고 다르다. 그리고 보고 판단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우리는 YS의 후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묻지 마. 그냥 뭐 덮어놓고 찍어주고 우리 그런 건 안 합니다. 이제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 야도다. 우리는 원래 야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조국 대표가 너희들 쫄았제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 고마 치아라마 그다음에 최근에 꼴짭하다. 제가 국어 사전을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 좀 야비하고 뭐 이런 행태를 가리켜서 쓰는 뭐 부산 방언 이렇게 나오던데 그럼 왜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거냐? 그러니까 조국 대표의 계산된 발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 대표는 부산의 중도 표심을 흔들겠다라는 목적으로 부산을 계속 가고 부산 경남 지역에 가서 부산의 말로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소구력이 있도록 그래서 판을 흔드는 거죠. 그래서 가는 데마다 인산인해예요. 정말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모였는데 지나가던 어떤 노인분이 저를 툭 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그동안 쭉 선거 유세 봤는데 이렇게 사람 많이 모이는 건 처음 봤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네, 근데 조국 대표가 예전에 한번 뭐 대선 소주인가 뭐 이렇게 소주 몇 병 연결해서 사진 대산 소주. 대산 소주입니까? 예, 예, 예. 대선 아니고 아니, 대선이 대선이에요? 대선이에요. 대선 주죠. 근데 대선 소주가 부산에 있는 맞습니다. 예. 술인가요? 예, 경남에서 그래서 부산으로. 이제 대선 때 되면은 네. 이게 그 주민들이 그 해놓고 대선을 올려놓고 이번 대선에서는 우리가 이겨야 된다 이런 좀 풍자를 하는 소주 중에 하나죠. 아니 그러니까 술잔 수정변호사 몰라가지고. 이렇게 나머지 세 분은 지금 굉장히 변화가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그 고향이 그 부울경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저도 방송도 많이 하고 유튜브 얼마나 저는 부산 접전지를 다 하게 방송하면서 댓글을 2,000개씩 3,000개씩 봅니다. 예. 아니 가셨어요? 부산에? 저도 가죠. 아니 최근에 선거 최근에는 가서 선거 만나는 사람 캠페인 때. 몇 명 됩니까? 예. 근데 저희가 방송을 통해 만나는 분은 전화. 수많이 있고 통화도 많이 오는데 자 보십시오. 지금 이제 그 비례를 보면요. 어떤 조사는요. 이거는 소개 안 하게. 어떤 조사는 조국 당이 1당 조사도 있어요. 예. 그다음에 국민의 미래. 예. 그다음에 민주당인데 예. 그래도 될까요? 우리 4년 전에 보수가 최악일 때도 40이 없고 민주당이 45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보수를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정통 우리 주체 세력이에요. 따라서 저는 아니 뭐 주사파예요? 아니, 주체 세력이에요. 정부가 아니 민주당이 말이 안 해야죠. 돼. 제가 어떤 경우든 말씀 듣고. 예, 저는 어떤 경우든요. 국민의 미래가 40% 이상 무조건 나옵니다. 그 조국 혁신당의 그 여론이 잘 놀 뿐이지 저는 여론대로 조국 혁신당의 비례 놀 수가 없어요. 그 잘 놀봤자 10% 저는 중반 정도로 보기 때문에 우리 여론 4년 전에요. 저 황교안 대표하고 같이 일했는데 그냥 그때 우리 160, 70 다 된다 그랬어요. 여론조사 보고. 근데 그때 103석인가 얻었잖아요. 네. 이 선거 끝나면요. 여론조사 한번 검증해 보세요. 제대로게 여론조사 했는지 이거 믿고 방송하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부산 지역의 민심 뭐 흘러있는 거는 얼마큼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이 참전한 거에 대해서는 여러 이제 논란이 있는데 검찰이 지난 1월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재기 수사 명령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달에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 문재인 대통령을 좀 화나게 한 거 아닌가? 그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사사로운 것 때문에 화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차분하게 하시는 분인데 왜 최근에 윤석열 정부에 이런 혹평을 했냐면 이런 정부 본 적이 없다. 이 민심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이 말하자면
전직 대통령으로서 총선에 뛰어드는 비판을 감수하고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에서 3월 8일 날 연구 보고서가 나왔죠. 28위에서 47위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민주화의 대한민국이 독자의 길에 들어섰다. 전 정권을 탄압하고 야당을 탄압하고 언론을 장악하고 국민에 대한 민생에 대해서 돌보지 않는다. 라는 것이 외국의 연구소에서 나와요. 그거를 나오는 건 뭐겠습니까? 객관적 지표가 대한민국을 느끼는 많은 분들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가장 큰 위협 안에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하고 나오신 거다. 저는 그래 보고요. 두 번째는 한반도의 평화, 한반도의 통일 멀어지고 있다. 남북 관계가 긴장 고조돼서 전쟁의 위기가 이게 했는데도 이 정부는 그걸 해결할 기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물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받아서 대선에서 참패해놓고 무슨 면목에서 나오냐 하겠지만 그걸 감수하고라도 나오는 이유는 이대로 뒀다가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끝난다라고 보는 입장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저는 전직 대통령의 어떤 출사표를 이해해야 된다 그래 봅니다. 서 변호사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렇게 등장하는 게 민주당에 도움이 될 걸로 봅니까? 아니 국민의힘의 천구만마입니다. 지금 부산 후보들 제가 통화를 한 4-5번 해보니 야 이제 해볼 만하다. 문재인 등판하니 이제야말로 이게 문재인 5년을 심판하자. 갑자기 이제 기억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5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한민국이었죠. 완전히 외교 한번 막 다 무너지고 국론이 지금 이게 완전히 두 족을 나버렸잖아요. 국론 분열이 그때부터 됐거든요. 저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등장을. 제가 잠깐 뭐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게 있어서 앞서 일부 토론에서 서정욱 변호사가 그 김준혁 그 후보의 호가 유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제가 지금 확인을 했는데 그거는 김용민 씨가 농담으로 한 거고 본인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본인이 얘기가 아니라 김용민 그 진행자가 그 농담으로 한 그렇게 얘기고 별명을 붙여준 거죠. 그러니까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한 거고 자기 호는 학산이라고 해요. 네, 학산. 네, 정정하겠습니다. 일보 정정하죠. 구원 뭐 이런 거고 그게 학산은 호가 이제 한자까지 있길래 돌아가신 대산 김석진 선생님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저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후보를 비판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상대가 말할 때 그럼 본인의 호가 그게 아니라고 막았어야죠. 안 막았어요? 안 막은 걸로 저는 봅니다. 유튜브 제가 그것도 확인해 좀 확인해봤어요. 해보세요. 예. 확인해보세요. 예. 자,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 논점에서 좀 벗어난 거여서. 뭐 하여튼 사실관계니까. 예. 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요것 좀 한번 볼게요. 이제 조국 혁신당 비례 1번 박은정 후보 남편 이종근 변호사가 이제 피해가 한 1조 원에 달하는 다단계 사기 사건을 이제 수임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인 22억 원의 수임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본인은 이제 사건 수임을 다시 이제 반납을 해버리긴 했는데 이거를 지금 국민의힘이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게 과연 이게 범죄 수익 은닉에 해당이 되는 건지. 이게 그 반납했는 건 모르겠고요. 사입했다고는 제가 기사를 봤는데 사입했죠. 돈을 이게 22억을 다시 돌려준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확인해봐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그 어디서 나오냐? 결국 이제 그 피의자 있잖아요. 범죄자. 거기에 그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20억이 드러난 거예요. 원래 변호사비를 알 수가 없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그 압수수색 과정에 통장을 봤더니 피해자들이 보내온 돈, 그 돈이 20억 그대로 계좌로 갔다. 그래서 범죄 수익 은닉이다. 이렇게 이제 고발해놓은 거기 때문에 뭐 법적으로 꼭 성립할지 안 할지는 뭐 따져봐야 되지만 좀 이게 그 정치적으로 보면요. 너무 과하죠. 어떻게 그 피해자 변호도 아니고 가해자를 이게 22억을 받는가? 이건 좀 과한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사건에서 몇 가지 좀 짚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1. 전관예우가 옳은 것이냐. 이게 전관예우 금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관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액수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옳은 것도 재판이 필요 없어요. 전화 한 통 뭐 형님 접니다 하면 끝나는 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좀 분명하게 좀 짚어보고 뭐 국회로 들어가면 이거를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을 하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이게 박은정 후보하고 이종근 변호사는 좀 분리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부부기 때문에
이제 부인이 이제 정치할 줄 모르고 이런 사건을 맡은 건지 저는 좀 그거는 좀 검토가 필요한데 여하튼 수임료를 받긴 했지만 이것을 다시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아마도 배상해야 되는 계약 관계에 따라서 배상해야 되는 액수가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돌려주고 그만둘지 아니면 계약서에 따라서 이 변호인이 책임져야 될 금액이 더 있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 말고 박은정 후보의 어떤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기록들을 조선일보가 확인해서 보도했어요. 그래서 본인은 공황장애 같은 거를 앓은 사실이 없다라고 이제 반박하기까지 했는데 어디에서 이런 정보들이 다 나와서 보수지가 이런 걸 집중 보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인지 이제 최근에 이제 디넷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와의 연관성은 없는 것인지 선거 이후에는 이 문제를 집중 취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대표하고요. 네.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 한번 보세요. 검찰에서는 고검장 출신. 재판할 때는 부장판사나 법원장 출신. 네. 조국, 이재명의 변호인부터 하면 검색해보면 전부 정관입니다. 그러니까 정관이 좋은 것인지. 근데 그 두 번부터 정관을 쓴다니고. 아니 그러니까 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성경에 나오는 말로 너희들 가운데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옳다라는 게 아닙니다. 서 변호사님. 정관이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관 폐지해야 되고 정관이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회에서. 그렇지만 지금 그러면 상대방의 변호인데 양승태 변호인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니 제 말은 마찬가지예요. 정관예우 철폐하자고 하면서 네. 본인이 정관 쓰는 게 내로남불 위선이란 거예요. 아니 자. 정관 철폐는 제가 하는 얘기고 아니 조국 대표도 정관예우 철폐하면서 정관 쓰고 있단 말이에요. 예, 정관예우 철폐 문제는 뭐 수십 년 된 어떤 법조 개혁의 주제이고요. 이제 문제는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박은정 후보가 이제 그런 남편과의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된 건데 조국 대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선을 긋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국 혁신당이 굉장히 상승세가 있었는데 상승세를 지속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 됐다고 볼 수도 있나요? 뭐 약간의 요인은 될 수 있지만요. 이게 거대한 흐름이 있어요. 이번 총선의 거대한 흐름은 정권 심판이라는 어떤 그런 국민적인 열망이 높다라는 차원에서는 물론 조국혁신당 차원에서는 약간의 브레이크가 될 수 있으나 조국혁신당이 주창하는 선명성에 대해서는 크게 뭐 이거를 막아서는 큰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문종영 부대변인 어떻게 봐요? 저도 사실 뭐 동감합니다. 어떤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지금 이 이슈 하나 가지고 조국 혁신당의 기세가 꺾이거나 아니면 실제 득표에 아주 유효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 안 하지만 하나 조금 재밌는 것은 이번에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그 거리 유세를 지원하면서 이런 발언을 했어요. 엄연히 민주당과 이제 조국 혁신당 그리고 새로운 미래는 야권 세력으로서 뭉쳐야 된다. 근데 저는 이게 지금 현재 이 정치 그 야권 내 지형에 하나도 안 맞는 얘기인데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이 의도하는 전혀 딴소리를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향후 이재명 대표가 총선 이후에 당권을 잡을 때 친문계의 어떤 그 세력들이 어떻게 그 이재명 대표와 경쟁할지는 저는 그 속된 말로 민주당이 아사리판이 될 확률이 있다고 보고요. 문 대통령이 이렇게 전면에 등장한 것은 이번에 이 선거를 민주당 이재명 세력한테는 다 넘겨줄 수 없다는 이런 의지를 좀 보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절하지 못해서 매정하지 못해서 일단 본인과 함께했던 제 정치 세력 모두에 대해서 응원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는 사실 그 바이든 유세할 때 오바마 항상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추앙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선거 앞두고 이러저러한 말씀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과도하고 예민한 판단 할 필요 없고 저는 그 정도는 국민들이 판단한다고 아니 생각합니다. 왜냐면 70평생 이런 못하는 정부 못 봤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서울 평균 그 전세 6억에서 12억으로 폭등시키게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아까 장 기자님께서도 그 가처분 소득 저는 그 부분 되게 젊은 사람들한테 특히 중요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맞아요. 예. 그 가처분 소득을 넘어서 아예 자산 가격 폭등을 시킨 게 문재인 근데 정부였어요. 그 부분도 있는데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걸 못 보겠다는 거예요. 네,